사천시 대방동 삼천포항과 남해군 창선면을 연결하는 삼천포대교. 사천 바다 케이블카에 몸을 실으면 점점이 흩뿌려진 섬들과 삼천포대교의 아름다운 풍경이 고즈넉하게 펼쳐진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노래가 절로 나오는 풍경입니다.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보시다시피 이곳 사천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입니다. 바다는 육지의 끝이 아닌 세계로 연결되는 또 다른 길이기도 하죠. 그 먼 옛날 원삼국 시대부터 저쪽에 있는 늑도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과 해상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 사천은 서부 경남 일대의 조세를 거둬들여 개경으로 운반하는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국내외에 풍부한 물자들이 넘나들던 교역로. 사천의 풍요는 수세기에 걸쳐 외구 침탈의 표적이 됐다. 천년의 세월 동안 침탈과 뇌약질 속에서도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구국의 영웅들이 탄생이 됐고 그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 사천입니다. 고려 말 사천 일대는 외구의 잦은 약탈로 몸살을 앓았다. 자주 봉화가 올랐고 백성들은 불안한 삶을 견뎠다. 각산 정상에 자리한 봉화대는 고려 의종 때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봉수대 혹은 봉화대라고 하는데 예. 고려 시대 때는 불을 올렸고 아하, 그래서 봉화대. 예, 조선 시대 때는 연기나 이런 없기 때문에 봉수. 그래서 뭐 같은 뜻인데 예. 사람들은 봉수대 혹은 봉화대라고 그렇게 예. 같이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로 연기 이제 들어가서 예, 예. 이 안에서 불이나 연기를 피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려 말 외구의 빈번한 침입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였다. 당시의 위기감은 봉화대 막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여기 부엌. 막사 유적에선 아궁이와 고래 등이 발견됐는데 이는 사계절 봉화대를 지키는 상비 병력이 주둔했음을 말해준다. 대몽항쟁 이후 고려는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시대였다. 그러나 고달픈 백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의연한 삶을 이어갔다. 곤양면 흥사리에 자리한 매향비는 고려 말 사천 지역의 실상을 이해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만나는 곳, 네. 그런 곳에 이런 매향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저게 글자를 매향이란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에 향목을 묻는 불교의식. 매향의식 뒤엔 이를 기념하는 매향비를 세웠다. 사천 매향비는 고려 우왕 13년 정묘년의 것이다. 천인결계 매향 원앙지문. 예. 그럼 선생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약 4,000명의 그 불교인들이 모여서 예. 내세의 복락을 빌고 구체의 대상은 미륵불에 네. 하면서 자기 우리들의
희망사항을 예.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성으로 향을 묻는다. 바닷가에 묻어둔 향목은 발효를 거쳐 미묘한 향을 내는 침향이 되어 떠오르는데 이 침향으로 향을 만들었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향은 부처님께 공양했던 최고의 예물. 사천 매향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까지 지정된 데는 이유가 있다. 매향비가 보물로 지정될 정도면은 이게 흔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매향비가 알려진 게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사천의 매향비는 색에 있는 글자를 해독할 수가 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서 당연히 보물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이 사천 매향비의 특징입니다. 가치이고. 어지러운 난세와 거듭된 전쟁, 그리고 기근. 어쩌면 백성들은 바다 위로 침향이 떠오른 것처럼 이 국난을 타게 해줄 미륵불의 세계가 도래하길 간절히 기원했던 것은 아닐까. 매향의식에 4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당시로선 엄청난 일이었다. 대략 가로 6m, 세로 4m 크기의 이 바위에는 매향의식을 치르고 난 뒤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1418년에 제작된 것으로 백성들의 힘겨운 삶이 조선 초기까지 계속됐음을 말해준다. 사천 사람들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평안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개경에서 한참 떨어졌지만 사천은 제왕의 땅이라 불릴 만큼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풍패지향 사천시. 풍패지향이라. 선생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거든요. 풍패가 무슨 뜻입니까?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고향을 풍패라고 하는데 왕의 고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의 고향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왕의 고향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태조 이승계의 고향 전주, 그 다음에 고려 현종의 고향 사천, 이 두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려 현종이면 제가 알기로는 고려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임금 중 하나신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분의 고향이 이쪽이시구나. 그게 우리 자긍심이죠. 현종은 고려의 기틀을 세운 성군이자 과감한 북진 정책으로 고려를 자주 강국으로 부상시킨 영웅이기도 했다. 성군인 현종의 일대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어린 시절이 이곳 사천에 있었다. 왕건의 아들, 8째 아들 왕욱이 조카 며느리 사이에서 사통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일로 이제 왕욱은 사천으로 유배를 오고 그 아이가 개성에 2살 됐을 때에 왕이 너도 아버지를 따라가라 이래가지고 사천으로 보내죠. 현종은 벽화가 있는 대산마을 배방사로 보내졌다. 이는 이제 뒤에 8대 현종으로 등극했을 때의 왕순의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8대 임금인 현종이 이곳에서 약 한 5년 정도를 그렇죠.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횟수로는 5년에 해당됩니다. 만 4년쯤 되는 그렇습니다. 현종이 머물던 배방사는 왕욱의 유배지와는 멀었다. 같은 사천이라 해도 배방사에서 왕욱의 유배지인 능화마을까지는 산등성리를 넘어야 하는 까마득한 거리. 이 가파른 산길을 아버지 왕욱은 매일같이 오갔다.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고
아비는 죄인이 된 아들의 처지가 안타까워서였을까. 이 왕욱이 머물렀던 저 고개 아래 능화 마을에서 아들인 왕순이 머물렀던 배방사까지는 좋기 10km가 되었다고 합니다. 10km, 25리 길을 어린 아들을 보고픈 마음에 매일 오갔던 왕욱. 이 길을 따라 그 왕욱의, 그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배어 있지 않을까요? 아들을 향한 애끓는 부정이 천년의 시간을 건너 여전히 이 길 위에 감돌고 있다. 사천의 명산, 와룡산의 한 줄기인 이구산자락. 현종이 머물렀다는 배방사 자리. 건물은 형태 없이 사라지고 잠목 속에 숨죽이고 있던 석축만이 한 시절의 영광을 품은 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배방사는 현종이 왕에 등극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시작된 곳이자 성군의 뿌리가 된 곳이었다. 그러나 부자의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귀양 4년 만에 왕욱은 기구한 생을 마쳤다. 왕실 암투가 난무하던 시대에 어린 아들을 홀로 두고 떠나는 왕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곳을 고자실이라고 부른답니다. 고자실. 아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인 왕욱이 아들을 만나고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고개를 돌려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지었다는 곳이죠.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이 정자에 담겨져 있지 않나 합니다. 아들 현종에 대한 왕욱의 마음은 눈을 감으면서까지 이어졌다. 왕욱은 풍수지리에 밝았다. 마을 성황당 남쪽 귀룡동에 장사 지내되 시신은 반드시 엎어서 묻게 하라. 왕욱의 특별한 유언은 묘토의 자손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발복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의 간절한 기원이 하늘에 닿았을까? 현종은 왕욱이 죽은 지 13년 만인 기은년 1009년 마침내 왕위에 오른다. 훗날 현종은 현이었던 사천을 사주로 격상시켰다. 사천에 대한 현종의 애정은 이 생에서 짧은 인연으로 끝난 아버지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리움만큼이나 각별했을 것이다. 현종은 재위 기간 동안 불교 중흥에 앞장섰고 초조 대장경을 제작할 정도로 친불교 정책을 펼쳤다. 고려 8대 임금 현종은 어린 시절을 사천 배방사에서 보냈습니다. 이곳 사천에는 뚜렷하게 흔적이 남아있는 폐사지만 27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천이 불교 문화가 융성했던 터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사찰들이 사라진 걸까요? 왕족이든 민중이든 누구에게나 삶은 유한하다. 평안한 삶이 이어지길 원하는 바람 때문이었을까? 사천은 해상교역로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일찌감치 불교 문화가 꽃을 피웠다고 전해진다. 복명산 자락에 자리한 보아남 석굴은 사천에 희귀하게 남아있는 사찰 유적 중 하나다. 자연석 막도를 지그재그 허튼 층으로 쌓아 올렸는데 정면은 약 9m,
측면은 약 7m쯤 되는 정방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동쪽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석굴은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 석굴. 이쯤 되면 자연스레 축조 방식이나 형태면에서 경주 석굴암을 떠올리게 되지만 창건연대는 고려말로 추정된다. 내부로 들어가면 한가운데 높이 1.8m 정도의 결과부자를 한 석조 열의 좌상이 봉안돼 있다. 천장 높이는 약 3m 정도로 뚫려 있는데 천장의 구성 방식이나 불상의 조각 방식이 석굴암과는 다르다. 굳게 담은 입과 지그시 감은 눈이 엄격하다. 반면 불상 좌우로는 자연석으로 만든 16나한상이 보위하고 있는데 제각기 다른 표정과 모습이 해학적이다. 그러나 보아남을 제외하면 사천의 불교 유적들은 대부분 폐허가 되거나 전란통에 흔적을 감췄다. 외구의 침략은 삶을 무너뜨리고 문화를 파괴했다. 남북 해안을 따라 황금 벌판이 펼쳐진다. 덕천, 사천, 곤양천 등이 가로지르는 농토는 비옥했고 인근 지역보다 연간 농작물의 생산량이 월등히 많았다. 조석 간만에 차가 심한 리아시스식 해안은 연근의 수산업의 최적지. 사천은 탐이 만큼 사철 풍요로웠다. 이 왜구들의 약탈은 고려 말을 지나서 조선 초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한양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이곳 사천에 군권을 진 병마사가 파견된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조선 세종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방에 심혈을 기울였다. 성곽의 축성 방식을 통일한 축성신도를 제작했는데 사천 읍성이 축성신도에 따라 제작된 성곽이었다. 둘레 1.5km에 달했던 성곽 중 현재는 300여 미터만 남아 옛 위용을 추측하게 한다. 석재가 규격화되었고 토성과 석성이 중첩된 성이었다. 산세와 지형을 고려해 쌓아 올린 성벽은 더없이 견고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왜구를 방어하려 했던 세종의 해안은 적중했다. 임진왜란 때 정기룡 장군은 사천 읍성에서 왜적을 물리쳤다. 큰 전란을 겪으면서 사천 앞바다의 군사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외부에서 볼 때 내부의 모습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곳. 병선의 정박지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대방진 굴항이다. 두 굴 쌓아 올려 활처럼 굽은 만을 만들었다. 조선 후기 대방 선진엔 수군 병력이 상주했다. 대방이란 마을 이름은 많은 군사와 주민들이 모여 사는 큰 동네란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이 작은 항구가 고즈넉하고 아름답죠. 지금은 이렇게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 조그마한 항구지만 그 옛날 조선시대에는 전함이 정박해 있던 인공 군항시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인공항은 굴강이라고도 불렸는데 평범한 항구로 남은 모습이 고요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굴항 북편에는 수군장이 기거하는 동헌과 많은 관사가 밀집해 있어 수군촌을 이루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사천 앞바다는 왜군과의 전투가 치열했던 격전지들 중 한 곳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최초로 투입하여 전투를 치른 곳도 사천만이었다. 1592년 5월 29일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이끌고 유인작전을 펼쳤고 사천 앞바다를 침범한 일본군 전함 13척을 모두 전멸시켰다. 사천해전의 승전보를 계기로 일본 수군은 전투 의지를 잃었다. 이는 초반 열세였던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지금도 저 사천 앞바다에서 이 승리의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수군이 연전연승을 하고 의병과 명나라의 개입으로 전세가 살짝 기울기 시작하자 일본은 휴전 협상을 제안해 옵니다. 하지만 4년간에 걸친 휴전 협상이 결렬이 되자 일본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다시 침략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우리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인 정유재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의 10만 대군 앞에 조선은 무력했다. 선진리성은 당시 왜군이 자신들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쌓은 일본식 성이다. 조선과 명나라가 힘을 합친 조명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접전이 1년여나 지속됐다. 짧지만 가혹한 전쟁이었다. 정유재란으로 인한 조선의 사망자만도 1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조명군 총은 선진리성 전투에서 혈전을 벌이다 희생당한 전사자들의 무덤이다. 정유재란 당시 이쪽 지역에 성을 쌓고 버티던 일본군과 조선 명나라 연합군이 싸워 그 시신이 이렇게 산을 이룰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무덤을 이곳에 만들어서 영혼을 달래주고 있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역사의 현장. 이름 없는 전사자들이 목숨과 맞바꿔 지켜낸 땅.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 사천 앞바다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지난 11월 진행됐던 사천문화제 야행. 사천시는 매년 뜻깊은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했던가. 백두대간이 몸을 틀어 마지막 꼬리를 휘감았다는 사천의 명산, 복명산. 마지막 여정인 다솔사로 향한다. 특이한 바위가 있습니다. 어금혈 봉표. 어금혈. 임금님께서 혈, 묘자리를 금했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곳이 엄청난 명당자리라는 거죠. 어금혈 봉표 덕분인지 복명산 다솔사로 가는 길엔 무덤이 없다. 다솔사의 다솔은 군사를 많이 거느린다는 의미지만 사찰로 향하는 길엔 오랜 수령의 소나무들이 찾아오는 이를 반긴다. 소나무 숲길은 고아하고 청명하다.
얼마나 많은 선각자들이 이 길을 오가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해안을 얻으려 고군분투했을 것인가. 절로 경건함이 밀려온다. 저는 지금 사천의 천년 고찰 다솔사를 올라가는 길입니다. 천년 고찰이니만큼 창건 때서부터 수많은 얘기들을 품고 있죠. 특히 1910년 국권을 강탈당한 이후에 이 다솔사에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머물게 됩니다. 바로 이 길 아니었을까요? 그 애국지사들이 나라 잃은 슬픔을 삭히고 항일 투쟁의 의지를 굳건히 하며 걸었던 그 길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다솔사는 선각자들이 은거하며 민족 정신을 일깨운 터전이었다. 거듭된 전란 탓인지 다솔사에는 출입문이 없다. 일주문, 금강문과 같은 출입문들이 아예 없다. 세상과 경계가 없는 천년 고찰, 그곳이 다솔사다. 아, 여기 큰 비석이 하나 있는데 조선구 경상우도 곤양군 북지리산 영악사 중건비, 그러니까 다솔사가 한때 영악사였던 모양입니다. 그 다솔사의 역사가 여기에 다 담겨 있겠죠. 비문에 따르면 다솔사는 신라 지중왕 4년 영악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됐다. 전란으로 소실됐다 재건하기를 여러 차례. 1758년 중창하면서 지금의 다솔사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맨 먼저 마주한 건물은 고졸한 멋이 아름다운 대양루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스님, 이 대양루가 이 다솔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언제 세워진 건가요? 이 많은 이 다솔사가 화재로 인해서 많은 소실이 있었는데 예. 이 대학로는 영조 때 영조 때요? 예, 건립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1700년대라는 건데 근 300년이 된 거네요. 거의 그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다솔사의 가장 오래된 누각인 대양루는 일제강점기 사찰을 덮친 화마 속에서 유일하게 화를 피했다. 대학로는 역사적으로 많은 독립운동의 어떤 근거지로서 독립운동의 교육과 또 농촌개명운동에 여기서 야학을 통해서 많은 어떤 이렇게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던 곳입니다. 아주 유서 깊은 건물이네요. 청년 교육장으로 사용됐던 2층 강당에선 밤이면 청년들이 모여 새 시대의 평등과 평화를 꿈꿨다. 대양루와 마당을 사이에 두고 한 단 높은 곳엔 정멸보궁이 마주하고 있다. 정멸보궁이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법당이다. 깨달음과 해탈의 경지, 정멸의 자리를 보배로운 궁전으로 여겼다. 스님, 예, 저 뒤에 보이는 게 사리탑이죠? 맞습니다. 그럼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으니까 정멸보궁이고. 맞습니다. 사리탑엔 108과의 진신사리를 모셨다. 40여 년 전에 예. 본래 이제 부처님 개근불사를 하려고 개근불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우연히 후불탱화를 만지게 되었는데 네. 후불탱화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108가가 나오게 됩니다. 아하. 그래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예. 본래 108가의 사리는 저 옆에 보면은 부서진 탑이 있습니다. 그 탑 안에 예. 모셔져 있었는데. 임진왜란 당시였는데 예. 그때에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예. 후불탱화에 숨겼다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약탈을 당할까봐 예, 지금- 후불탱화 속에 숨겨 있다가 그걸 발견해서 사리탑으로 모시고 그러면서
정멸보궁으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시죠? 맞습니다. 정멸보궁은 부처님이 정멸의 법계를 설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보통은 불상을 안치하지 않지만 다솔사엔 보기 드물게 열반에 들기 직전에 부처님의 모습을 한 와불상이 모셔져 있다. 그 너머로 보이는 것이 사리탑이다. 다솔사는 불자들의 순례지이자 기도 도량으로 이름이 높다. 응지는 아라한과 같은 불교 용어로 나한전이라고도 불린다. 1930년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스님이 중수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응진전엔 부처님 외에도 최고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들인 16나한이 자리한다. 다솔사의 정각들은 대양로를 제외하면 1900년대에 또다시 중건됐다. 정면 3칸, 측면 2칸 크기의 맞배지붕 건물인 극락전 역시 여러 차례 중창과 소실을 거쳤다. 지금의 모습은 1910년에 중건한 그대로다. 극락전은 아미타불을 본존으로 모신다. 기운이 맑아 옛부터 고덕 대승들이 스미듯 찾아들던 곳. 다솔사 뒤편 북명산 자락엔 만여 평의 야생 차나무가 자라고 있다. 예, 여기서 바라보는 이 다솔사의 풍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님, 이 다솔사는 역사적으로 어떤 도량이었습니까? 다솔사는 신라 지정왕 4년 예. 503년에 연기조사에 의해서 창건되어서 자장률사, 원효대사, 의상대사, 도성국사, 최치현 선생님까지 최치원 이곳에 선생까지요? 예, 이렇게 지나간 자리이며 예. 고려 시대에는 예. 공민왕의 왕사인 나홍해근 존자님께서도 주석하셨으며 예. 조선 시대에는 예. 승병기지로서 또 이곳에 어떤 지키는 역할을 크게 한 곳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큰 스님들은 다 여기를 거쳐 가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은 이곳에 다 지나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불교계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다. 스님. 예,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안심료입니다. 예. 사천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 현장은 대부분 사라졌다. 거의 유일하게 남은 곳이 다솔사 안심료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그의 제자들과 다솔사에 은거하며 항일 의지를 불태웠다. 불교계 지도자들이 힘을 모았다. 조선의 통치권을 빼앗은 일본은 문화 말살 정책을 펼치며 한국의 민족 불교를 일본 불교에 예속시키려 했다. 이에 한용운 스님은 청년 불교도들로 구성된 불교계 항일운동단체인 만당을 조직했다. 새로운 혁신 사상을 교육하고 불교의 자주화를 외쳤다. 이들의 맹렬한 항거는 1938년 만당이 와해될 때까지 계속됐다. 암흑의 시대를 헤쳐가는 만해 한용운 스님과 제자들의 항일 의지는 안심료 앞들의 편백나무만큼이나 올곧고 푸르렀다. 이 편백나무는 한용운 스님의 회갑을 기념해 심은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젊은 소설가는 다솔사에서 한 편의 역작을 집필한다. 나는 그가 문을 여는 순간부터 미묘한 충격에 사로잡힌 채 그가 합장을 올릴 때도 그냥 멍하니 불상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머리에 향로를 이고 두 손을 합장한, 고개와 등이 앞으로 좀 수그러진, 입도 조금 해 벌어진, 그것은 불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없이 초라한, 그러면서도 무언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사무치게 애절한 느낌을 주는 등신대 결가부좌상이었다. 소설가 김동리 선생은 이곳 다솔사에서 대표작인 등신불의 영감을 얻어 소설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단편 소설 등신불로 알려진 한국문단의 대문호 김동리. 그는 그의 형 김범부와 함께 농촌 계몽운동을 펼쳤다. 대학로에서 강론을 하는 날이면 경남지방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한다. 김동리는 광명학원이라는 야학교의 교사로 지내며 만해 한용운, 효당 최범술과도 인연을 맺는다. 이들은 김동리가 등신불을 집필하는데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다. 아, 여기요? 소설의 영감을 받은 곳이 이곳 안심료였다. 그 24살의 그 김동리 선생님이 밤늦게 야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아와서 이제 불을 때다가 군불을 때다가 네, 군불 때다가 자기 요 방 안에서 그 함용훈 스님, 그 김범부 선생님, 최범수 선생님 등이 그 분신공에 대해서 한용훈 스님이 중국의 어느 절에 분신공이 있는데 분신공이 타다 말아가지고 아주 비애에 젖어듯한 그 불상이 있다. 우리가 그 속신공양을 한 그 네, 모습을 네. 이 안에서 하시는 얘기를 불을 떼면서 들었다는 얘기군요. 네. 비단 김동리뿐 아니다. 당대의 사상가들이 심오한 사유의 세계를 넓혀나갔다. 한국 다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효당 최범술, 한국 건국 철학의 기틀을 세운 김범부 선생 등 걸출한 근대 사상가들의 산실이었다. 한때 다솔사의 주지를 지내기도 했던 효당 최범술 스님은 한국 다도 문화를 부활시킨 인물이다. 1960년대 본격적으로 차밭을 조성하고 다도 연구에 전념했다. 다솔사 주변에서 재배하는 차를 반야로라고 부르는데, 반야는 지혜, 로는 이슬, 지혜의 이슬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다도는 차를 매개로 덕을 쌓는 일련의 수련이다. 잔을 잡는 것도 예법이 있는가 봅니다. 예법을 추구하지만 또 예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또 그래서 여기에 다도를 부흥시킨 최범술 스님은 이제 다도 문문이라고. 다도에는 문이 없다. 남녀노소, 시와 때, 장소 상관없이 편하게 규범과 격식을 벗어나서 마음으로, 정서로서, 심성으로 이렇게 먹는 차다. 그래서 다도 문문이라고. 진정한 차는 차를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에서 우러난다. 고요하고 깨끗하며 평화롭고 정갈하다. 차 예법을 보고 있으면 눈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다솔사 차는 차 나무가 아주 뿌리가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뭐 에너지가 차의 맛의 에너지가 강하다.
아주 멸치가 깊다. 정성스럽게 우려낸 반야로 차의 빛깔은 황금빛으로 노랗고 진하다. 모든 사람이 차를 마실 때 이렇게 정성껏 만들고 그렇게 또 마셔야 되는 겁니까? 그 바쁜 일상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이 차를 마시면서 수행을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다만 그 제 앞에 나와 있는 차가, 이 차가 나에게 오기까지 그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내 이웃에 감사하며 또 차를 대할 때 차분한 마음으로 마신다면 서두르는 마음으로는 그 누려보지 못한 그런 여유로움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맑은 그 한 모금이 지혜의 깨달음으로 한 걸음 이끈다. 오묘한 계절의 변화에도 무심한 차밭은 사철 푸르다. 차밭에서 앞서간 선각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차잎이 올라올 때 우리의 민족 정신의 이 자각의 되찾고 우리 민족 자존이 되찾고 우리 민족이 고민했던 그러한 그 기억이 차잎을 보면서 이렇게 새록새록 느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보통 차밭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이곳에서 우리 한용운 선생님과 그 선각자들, 독립운동가들, 항일투쟁을 했던 그 의지를 다졌던 그 차를 마시면서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솔사는 기억할 것이다. 자주 독립을 위해 투지를 불태웠던 이들의 거룩한 발자취를,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자유와 평등을 외쳤던 위대한 시대 정신을. 굴곡진 시간을 건너온 사천에선 뿌리 깊은 강인함이 느껴졌다. 사천의 풍요로움, 그래서 더 아름다웠다. 숭고한 역사의 교훈이라는 토대 위에서 도시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약탈의 표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랑스러운 발전과 풍요를 일궈낸 도시 사천. 무수한 외세의 침략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절대 굴하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이야말로 오늘날의 사천을 일궈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땅길, 바닷길, 하늘길 모두가 열려있는 사천에 또 다른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항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역사의 도시. 미륵 세상을 기다리며 국난을 뜨거운 불심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역사를 기억하는 도시. 그곳이 사천이다.